오늘 이제 오늘 마지막 회차 이제 오늘 3회차 5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전 시간까지 이제 총 곡선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 총 곡선 아까 도출했을 때 결론적으로 장기에는 고전 학파의 의견에 따르자면 이 물가와 상관없이 완전 고용량이 달성이 된 그 생산량에서 완전 고용 생산량에서 수직으로 LAS 장기의 공급 곡선이 결정된다고 봤고, 케인즈 같은 경우, 케인즈 학파가 아니라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가격은 어차피 경직적이니까 생산 유휴 설비가 많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Y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별개로 Y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실제로 가격과 총 공급의 관련성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실증 분석은 아니다. 우리가 이건 조금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경제학을 분석하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분석하는 학문이 경제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 실제적으로 있는 그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 이론이 현재하고 잘 맞아야 돼요. 실제적인 현상하고 잘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론이 완벽하더라도 그 이론이 현실하고 전혀 무관한 이론이라면 되게 각광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S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기 전에 기대라는 걸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임금에 대해서 할 때 궁극적으로 P expectation이 쫓아간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기대가 정확하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표에 보면 첫 번째는 고전학파의 시각인 완전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할 때 뭐였죠? 완전 예견. 그게 이거예요. 완전하게 기대한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P expectation을 조금 더, 원래는 계속 이제 P expectation 이걸 계속 사용할 건데, 얘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밑에다 t를 쓸 거고, 이건 이제 안 적어도 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expectation, 그러니까 P에 대한 expectation, 내 예상 가격들, 내 예상 물가는 그 T기의 예상 물가는 궁극적으로 그 T기의 실제 물가와 같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때 이제 T기의 물가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T기의 물가 자체는 요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요때. 그런데 그때 요 시점에서 요때의 물가를 요때 요 T기가 시작할 때 벌써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expect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얘가 얘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이. 이해됐죠? 이게 완전 기대라는 하나의 개념인 거고, 이런 거 이제 고전 학파가 주장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불안해. 완전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것에 이제 계속 이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정태적 기대라는 게 있어요. 정태의 기본적인 그 말 자체가 가만히 멈춰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멈추 정자의 그 형태 할 때 형태일 건데, 그러니까 멈춰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 정태적 기대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즉 이때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T기의 물가를 예상을 해볼 거예요.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전에 있었던 T-1기의 물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경험을 했으니까. 이때는 이미 우리가 물가를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그러니까 이번 기의 물가로 예측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건 좀 그나마 좀 현실적이죠. 그쵸? 현실적이죠. 근데 이것도 온전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를 예측할 때 이 전기의 물가로만 다음 기의 물가를 예측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전기의 물가도 예측을 해야 되고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고 전전전기에 영향도 미쳤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에 경제 상황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러니까 정체적 기대 때는 완전 기대보다 조금 어느 정도 현실 설명력이 존재하나 온전하지는 않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적응적 기대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정체적 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케인자파의 주장이고요. 케인자파의 주장이고 그래서 예측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거랑 궁극적으로 이게 다르잖아요. 이거랑 이건 다른데 그러니까 우연하게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은 내 T기에 예측한 물가는 T기의 물가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 오차가 생겨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예측 오차가 생기면 왜 저렇게 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기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적응적 기대는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현실 설명력이 더 높아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T기에 앞으로 요 T기 동안에 물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몇 대의 예측한 거. 자, 즉 여기서 다시 써보면 여기가 T기가 있고 자, 여기 이제 T기의 물가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T 마이너스 1기의 물가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 뜻은 뭐냐면 이때 요 T1기의 물가를 예측한 거. 그러니까 이걸 이 P expectation의 T-1이 그게 의미하겠죠. 그죠? 이거랑 똑같이 한 거에 그 전기에서 예상한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예측한 실제 추정치와 실제 물가와의 간격을 통해서 내 이번에 예상 물가를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때 물가를 앞으로 T-1기 동안 물가가 100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자, 100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물가가 120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한번 기대를 한번 가격을 한번 기대해봤는데 100만큼 기대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120이더라.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0.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얼추 또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지금 예측에 오차가 발생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좀 수정해서 이번에는 한 이거 0.5면은 104가 되죠. 104 정도 이번 물가는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현실 설명력이 있죠. 그렇죠? 이러한 주장을 통일주의학파가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하나의 기대의 개념이 아까
제가 이제 정태적 기대를 얘기하면서 아니 정적 기대도 마찬가지의 지금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만 있진 않고 네, 그 전기의 물가 혹은 그 전기의 물가와 그 예측 뭐라 그래야 되나 예측 오차를 수정한 결과만큼만 우리가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 같은 경우에는 P expectation이 T기의 P expectation이 거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에 내 그런 예측, 오메가 같은 경우 예측 오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다 조정해가지고 모든 기의 그런 예측 오차, 모든 기의 물가, 그다음 모든 상황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물가를 기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합리적 기대가 오늘날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첫 시간에 역사할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합리적 기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때 이 전까지, 그러니까 요때 이게 통화주의 학파면 통화주의 학파가 적응적 기대고 케인즈 학파가 정체적 기대니까,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합리적 기대라는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합리적 기대라는 요소를 사용하면서 보다시피 수학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훨씬 더 수식적으로 더 깊게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 쏟게 됩니다. 이제 거시금 대학 그렇게 발전되게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합리적 기대를 사용해서 현재에는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주장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완전 예견, 그러니까 완전 기대는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가정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노동시장에서 완전 예견했다라고 했으니까, 완전 기대했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가정을 도입하면은 임금을 거기서 바로 신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예견 상태라면 LAS가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 공급 곡선이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태적 기대나 적응적 기대나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단기에 우상향을 할 수도 있어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케인즈파, 우리 케인즈도 지금 좀 급진적인 주장으로서 현론 AS, 단기 AS가 수평한다고 봤으니까 여기도 되게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학과들이잖아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통화주의가 있고 여기 케인즈파가 있고, 이게 지금 케인즈파였고 저 적응적 기대가 통화주의 학파니까. 그리고 합리적 기대를 사용해서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가 총공급선이 왜 우상향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우상향하는 AS 곡선에 4가지 이론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요. 자, 그러면 그 4가지 이론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많이 해야 그 총공급선에서 케인즈 학파 이게 4개 있다고 했는데 아마 많이 해야 통화주의 학파까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상향하는 AS가 궁극적으로 기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예측 오차가 존재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AS가 노출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기대를 사용해서 예측 오차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관점인 건데, 근데 정확하게는 예측 오차가 존재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가격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측 오차를 바로 잡지 말고 기대라는 그런 형성 방식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기대가 형성되어서 예측 오차가 형성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중요시 봐요. 일단은 고전학파의 계열, 그러니까 통화주의학파나 아니면 세구전학파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가정들은 빼진 않아요. 가격이 신축적이다. 그 다음에 완전 예견의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을 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예측 오차랑 지금 다른 말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단기에 왜 그렇게 우상을 하는 거냐면 단기에는 사람들이 예측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 불완전 정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보는 거고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보는 거고 아니다. 케인즈 학파는 그러니까 그 케인즈 학파나 세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의 기본적인 사상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가격 경직적이고 불안정 정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가격의 경직성을 조금 더 보고서 얘네들은 좀 특히 이제 세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는 이게 노트 안 해도 되는데 세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장기에도 AS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어 라는 주장도 펼치게 됩니다. 나중에 오늘 그거는 이제 내일 하게 될 거예요. 너무 복잡한 이론들이어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표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시장에서 알아서 수급이 일치가 되고 시장이 청산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고전학파의 시장인 거죠. 시장은 완벽해. 그런 지형인 거고 시장이 비청산되는 그러한 균형을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시장이 비청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측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유를 가격 경직성에서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애들이 이제 케인즈 학파의 중심으로 케인즈 학파나 스케인즈 학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 쪽에서 보는 관점하고 생산물 시장 쪽에서 좀 보는 관점이 있는데 뭐 이쪽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여기 있는 모형이 거기 이제 적혀져 있다시피 정보 비대칭 모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는 이제 임금 경직성 모형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불완전 정보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3번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3번이 이쪽에다 쓸게요. 3번이 루카스 총곡선이라고 하는 애인데 현재 총곡선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다음 이게 끝나고 나서 그 언제냐 그 정책을 하고 나서 재무정책이나 통화정책 하고 나서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까지 우리가 그걸 도출해야 되는데 그때 되게 중요해요. 루카스 총 곡선.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격 경직성 모형을 보이면서 이렇게 4개의 이론으로 AS 곡선이 우상향한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요. 보통 여기에 있는 얘 3번 같은 경우에는 세우전학파 그 다음에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그 세케인자파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때는 이제 합리적 기대가 수반되어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면 되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정보 비대칭 모형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정보 비대칭 모형은 일단 흐름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가격이 올랐어요. 자,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아까 그 노동시장을 잘 살펴보면 명목임금 측면에서 노동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있고 노동 공급이 있는데 명목임금 평면이라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게 됐죠. 노동 수요가 늘어납니다.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가격이 오름을 모르는 거예요. 기대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데 왜 잘못되어 있냐면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P가 올랐는데 P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예견들을 통해서 예견을 했는데 P 이번에 한 7% 정도 오르지 않겠어?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시장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완전하게 예견을 했기 때문에 노동 공급곡선이 끝까지 올라가서 실제 임금이 같아지는 그 지점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P가 올라가는 양보다 P expectation이 올라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가격이 지금 내 예상하는 가격 익스펙테이션이 지금 더 낮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뭐 하나만 더 가자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명목임금은 예를 들어서 10% P가 10%만큼 늘어났으면 얘는 일종의 그냥 10%만큼 감소했다고 그냥 생각합시다. 편하게 얘 분모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공급은 아니지, 이거는 노동 수요죠.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제 수요적 측면, 노동 수요적 측면에서 볼게요. 자, 그런데 P는 실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실제 가격이 10% 올라가 있는데 P expectation 7%만 되어 있다고. 물가는 7%만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예측하고 있는 실질 임금은 실제 임금보다 현재 더 높은 상황이에요, 낮은 상황이에요? 높은 상황이죠. 높은 상황이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10% 감소했다라고 보면 얘는 7%만 감소했다라고 우리 판단하면 되니까 얼추 그렇게만 판단합시다. 물론 정확하게 달라요. 얘가 10% 온다고 얘가 10%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그럼 생각해봐요. 나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네? 나는 원래 실질 임금은 고정되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받네? 돈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측에 오차가 생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산해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받는 실질 임금보다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실질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나는 원래 실질 임금 저기라고 저 밑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그보다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면서 나 그러면 노동 공급을 더 늘릴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서 노동 공급을 늘리죠 뭐. 그래서 노동이 더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노동이 증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디선가 노동의 균형량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걸 또 마찬가지로 이 펑션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일단 뭐가 됐든 노동은 상승했으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해내겠죠. 그게 한계 생산 체감이어도 분명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많이 생산하는 건 팩트니까. 그렇기 때문에 P가 올랐는데 Y가 올라가는 설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이제 그래프로 한번 또 그려볼게요. 명목 임금 평면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노동 수요가 있는데 노동 수요는 바로 가격의 오름에 따라서 바로 그냥 뭐 P expectation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오르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물건 가격 바로 올리면 바로 수입이 늘어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 공급이 있을 때 자, 지금 일단 뭐가 됐든 간에 P가 올라가면 여기서 제가 헷갈릴까봐 지금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이 메커니즘에서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P가 올랐으니까 사람은 임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거 맞아요. 일단은 노동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거 맞아요. 왜냐? 나 임금 높여달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실질 임금 자체가 P0에서 P1으로 뛰었잖아요. 만약에 임금이 그냥 같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다라고 치면 나의 받는 실질 임금 자체는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줄이는 건 맞는데 사람들이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 P expectation을 다시로 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원래 P가 P0에서 P가 올랐는데 P0에서 P1만큼 올랐어요. 원래는 실제로. 그런데 P expectation이 완전 예견을 하면 똑같이 P expectation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가정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보다 적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을 적게 한 거예요. 이거는 P1보다 지금 작은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요 상황인 거예요. P가 오른 양보다 P expectation을 적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을 감소시키는 건 맞는데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건 맞는데 그런데 원래 가야 되는 부분보다는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것보다 나는 더 일할 용의가 있는 거죠. 용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해됐죠? 왜냐면은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실질 임금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받는 실질 임금이 대충 이렇다면 내가 예측하고 있는 실질 임금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예측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큰 거죠. 예측하고 있는 실질 임금 물가 상승에 의한 예측하고 있는 실질 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더 일할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못 들어가고 그냥 저 정도면 난 만족해 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죠. 왜냐? 나는 이만 해도 나는 요만큼만 해도 네, 이렇게만 해도 내 이전의 실질 임금하고 같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첨자 같은 게 딱딱딱 맞지는 않는데 이 P 자체만큼 지금 첨자가 정확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P가 올랐는데 지금 L의 균형이 궁극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L의 균형이 궁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Y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에는 P가 올랐는데 Y가 오른다 라고 봤으니까 P0에서 P1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Y1에 해당하는 GDP 실질 GDP를 Y0라고 하고 Y2에 해당하는 GDP를 Y1이라고 하면 그러면 Y0하고 Y1이니까 상승하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언제나 늘 그랬다시피 궁극적으로 단기에는 이 예견이 완전 예견으로 들어서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단기의 에이스 곡선이에요. 우상향하는 단기의 에이스 곡선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는 건데 궁극적으로 단기에는 이 지점으로 폐기하겠죠. 예측 오차를 줄 나갈 테니까.
하여튼 일단은 단기 AS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할 만하죠? 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예요? 요거요 그거요. 단기의 AS요. 단기의 AS. 통화중의 학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단기의 AS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을 인공 경직성 모형은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다들 눈이 슬프네. 금방 끝나요. 조금만 합시다. 됐다. 요거까지만 하고 인공 경직성 모형까지만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인공 경직성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수연이가 보였어요. 수연이도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인공 경직성 모형을 이미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유튜브에 다 들어가요. 수업 중에는 잘 안 자를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 들어간다. 우리가 얘는 케인즈 학파의 모형을 보기로 했죠. 케인즈 학파의 노동시장에서 제가 가장 했던 자 우리 이 그래프 전에 그렸었어요. 케인즈 학파의 노동시장 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지금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노동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자,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노동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웨이지가 하방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주장을 케인즈 학파는 했었어요. 임금이 오늘 100만, 이번 달에 100만 원 받는데 다음 달에 80만 원 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대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120만 원 올라갔어 올라갔지 내려가기는 어렵거든요. 원래 지금 보면은 임금 평면으로 봤을 때 이 노동시장에서 봤을 때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임금이 떨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임금의 경직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화만큼 여기서 임금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임금이 경직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만큼 지금 실업이 생기죠. 실업이 생기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고용되는 노동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죠? 고용되는 노동량 자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Y도 실질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P와 Y의 평면에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Y가 내려가는 그래서 우상향하는 단기에 이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이건 쉽죠? 이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그래서 Y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임금 경직성 모형이고 거기 이제 좀 설명해놨지만 물론 이제 조금 정확하게 다르긴 한데 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를 케인즈 학파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 그냥 단순하게 임금 떨어지기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임금이나 혹은 장기계약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옆에 적어놨지만 그런 이론들을 통해서 임금 경직적이다라고 주장을 펼치게 되죠. 임금의 경직적인 이유를 물론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세련된 모델을 가지고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총 곡선이 우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내일 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우상하는 총 곡선에 두 가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오늘 AD
이제 총 수요를 도출해냈고 그다음에 총 공급 이제 절반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드디어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총 공급 나머지 2개 보고 그리고 재정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